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네. 네. 그 머리를 좀 하셨어요? 아, 예, 펌을 했습니다. 좀 그래도 고정이 돼서 좀 편한 게 있죠. 주변에서 이게 더 낫다고 해서. 그래요? 예.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 펌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요? 제가. 예. 1989년부터 제가 펌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 시절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예. 자, 어쨌든 오늘 이제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해 볼 주제는 김민재 선수 투엘 휘하에서 이제 영입이 완료가 된다면 투엘 감독과의 어떤 전술적 궁합이랄지 지금 바이에른이 이 선수를 왜 필요로 하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그러한 어떤 요구 조건을 잘 충족시키는 선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가져보겠는데 바이에른 뮌헨 상황을 약간만 이제 브리핑을 좀 해주시면 지금 수비진 개편의 시점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수비진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언이 분노의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허버트 하이너 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지금 선수 2명 영입을 이미 한 상태잖아요. 콘라트 라이머하고 그리고 게레이로. 네네. 근데 둘 다 이제 보스만으로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직 돈 안 썼다. 걱정하지 마라, 팬들은. 이게 왜냐면은 바이언이 그러니까 항상 지름을 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가장 네, 대표적인 네. 게 이제 2006-07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에 실패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UEFA컵을 갔을 때 리베리, 토니, 클로제 뭐 이런 선수들 대거 영입을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분노의 영입 시즌 1으로 많이 불렸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2010-11 시즌하고 2011-12 시즌에 도르트문트한테 이제 우승을 내주니까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수립을 하면서 하비 마르티네스랑 또 이제 만주키치랑 그런 선수들을 그때 대거 이제 영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요. 승점은 도르트문트랑 동률이었잖아요. 사실 마지막 날에 운이 좋았다고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요. 골득실 덕에 이제 우승을 하게 된 건데. 게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바이에른 팬들이 봤을 때는 좀 말 안 되는 실적이죠. 네. 물론 맨시티가 강팀이고 우승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에른 팬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기를 원했을 테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대대적인 영입을 하겠다. 원래 라이스 영입에 나섰었죠. 네. 바이언이 나섰고 이적료까지 제시를 했는데 라이스가 나는 잉글랜드에 남겠다 거부를 하면서 지금은 아스널하고 상당히 많이 가까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긴 하죠. 예, 뭐 라이스는 런던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맨시티가 거기가 뛰어들려고 하는 상태이긴 한데 아이도 낳고 그래서 런던에 조금 남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라이스는 조금 더 아스널을 선호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부디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따지면 분노의 영입 시즌 3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여름이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유력시되고 있는 선수가 바로 김민재 선수죠. 네. 왜냐면 지금 김민재 선수 상황 자체가 다른 구단들이 이제 하나둘씩 손을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구단은 왜 손 떼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맨유 같은 경우는 바이언하고의 이 경합에서도 밀릴 뿐 아니라 거기다 이제 아직 인수가 안 됐잖아요. 인수권이 이제 해결이 예.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러다 거. 보니까 네. 자금 마련이 당장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맨유는 일단 뭐 사실상 거의 손을 놓은 상태라고 현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뉴캐슬이 뭐 이제 하이제킹 한다는 얘기들도 있긴 했었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언이 김민재 선수한테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제시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뉴캐슬 같은 경우는 연봉 상한제가 있대요. 현재 사우디 자본이 들어와서 돈이 많더라도 지금 막 지르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선수들 가운데 뉴캐슬이 아직은 뭐 슈퍼스타가 있는 팀은 아니기 예. 때문에 기존에 또 연봉 체계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닐 거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아킴 안데르센 영입 쪽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바르디올은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바르디올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시티로 1억 유로를 예. 네, 와. 지난번에 김현민 기자께서 분데스리가 올여름에 핫한 매물로 이제 등장할 선수, 대두될 선수 탑7을 했었는데 네. 바르디올은 올여름에 이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당신이 얘기했어요. 예. 그죠? 그렇게 과감하게 지를 줄은 몰랐죠. 그렇게 하면은 뭐 이동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때도 그렇게 얘기는 드렸잖아요. 예, 1억 유로 이상을 지르면은 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오퍼한 금액이 9천만 유로 플러스 옵션 금액까지 하면 1억 유로가 넘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맨시티는 최근에 가성비 높은 영입들을 꽤 잘해왔던 클럽이라
지금쯤은 한번 그렇게 지를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여력은 있어도 설마 센터백한테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물론 뭐 맨시티가 다른 구단들과는 다르게 수비 쪽 영입에 이적료를 많이 지출한 구단이긴 해요. 그래도 1억 유로는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아무도 센터백이건 아니면 풀백이건 골키퍼건 수비 쪽에서는 1억 유로 넘긴 선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더도 엔소 페르난데스가 최초예요. 1억 유로 넘긴 게. 그렇죠.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그바르디올이 아주 화제성의 지금 영입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또 김민재 선수와는 이제는 거리가 좀 멀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바이에른의 루카 에르난데스 영입에 거의 이제 근접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바이언이 정말 김민재 영입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바이언이 루카 에르난데스가 보드진다고 미팅을 가졌을 때 나 파리 생제르맹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루카가 이적 시장에 오르게 된 거였는데 원래 바이언 쪽에서는 6천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원한다. 그리고 최소 안 돼도 5천만 유로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론되는 이적료가 3,500만 유로에서 4천만 유로 사이예요. 빨리 김민재 영입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분데스리가는 이적 시장 아직 반도 안 지났는데 막 각 팀마다 영입한 선수들이 수두룩하게 많아. 다른 리그들은 뭐 한두 명 뭐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중반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숫자가 네. 늘어나는데 분데스리가가 좀 쇳불도 단김에 빼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팀들은 원래 플랜하에서 이제 팀을 구성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빅네임들을 먼저 영입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현찰 딱 내놓고 되면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네. 타겟으로 또 전환하고 그렇죠. 굉장히 다른 리그들에 비해서는 행보가 빠른 스타일이 분데스리가하고 또 바이에른 뮌헨도 당연히 그럴 그렇죠. 거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이제 곧 유니폼 입는 모습은 볼 수 있겠죠? 김민재 선수와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이제 조금 변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선수 하면서 개인 당사자를 아직 그렇게 만난 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테크니컬 디렉터인 네페가 현재 그 포르투갈로 가가지고 원래 김민재 선수의 해외 에이전시가 이제 포르투갈 에이전시잖아요. 네. 그 에이전트하고 리스본에서 비밀 회담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밀회담인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빌트지에서 그렇다고 아, 하니까 그래요? 그 빌트지는 원래 파파라치 오. 속성이 있어서 거기가 아니 그런데 그 정도가 될 거면은 비밀회담이란 말을 붙이면 그렇죠. 그 우습죠. 예, 예, 그냥 예. 그냥 우리들만 알아낸 네. 거다. 뭐 약간 이런 의미죠. 단독. 예, 네, 그렇죠. 특정 네.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 바이에른 뮌헨 이제 입성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이에른은 왜 그 전 세계 많은 수비수들 가운데에서도 김민재 선수를 또 이렇게 수비진 개편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김현민 기자께서 보시기에 이 투엘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와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바이언이 일단 센터백 영입을 하려고 했던 거는 우파메카노가 시즌 막판에 그 맨시티전에 큰 실수를 범하고 나서 계속 흔들리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바이언 보드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파메카노를 과연 처분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조금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다가 이제 루카 에르난데스 부상이 너무 많죠. 그리고 파바르도 계약 기간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바이에른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거든요. 스타니시치는 원래 풀백 출신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센터백에 서기에는 다소 약한 부분은 있으니까 버리우트 외에는 믿을 수 있는 센터백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요. 근데 이제 우파메카노 선수는 저도 이제 분데스리가나 뭐 챔피언스리그 중계를 할 때 우파메카노 막 잘하는 날은 제가 라이프치히의 베켄바워 네. 제가 그런 표현도 제가 좀 네. 썼을 정도로 우파메카노도 좋은 날은 환상적인 선수인 게 그렇죠. 맞고 전체 시즌을 또 종합해서 보자면 그렇게 못했다고 할 수가 결코 없지 않습니까? 네, 큰 경기마다 실수하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근데 바이언은 큰 경기가 큰 중요한 경기가 팀이잖아요. 중요한 팀이죠. 예, 네. 그래서 우파메카노의 정리를 조금 더 고려를 했을 텐데 리카와 파바르가 알아서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우파메카노는 무조건 남는 형태가 되는 데다가 이제 투엘 감독 자체가 백스리 빌드업을 무조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4-2-3-1을 쓰더라도 백스리 빌드업을 가져가고 그래서 거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후방 빌드업을 가져가는 형태인데다가 지금 그러니까 백스리로 아예 전환을 하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백스리를 막상 하려면은 김민재, 널리우트, 우파메카노에다가
또 얘기 나오는 뭐 파우토레스 네, 할지 다른 그렇죠. 수준급 센터백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워커 영입을 거의 카일 워커 선수가 또 예, 있죠. 지금 대화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2+1년 제한을 했다라고 해요. 현재 카일 워커한테. 그러면 워커가 딱 포백에도 쓸 수 있고 백스리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이 있는 자원이니까 그래서 워커를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언 내부 기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그거예요. 김민재는 왼쪽 센터백도 수준급으로 선다. 상황에 따라서 왼쪽 센터백으로도 나서고 또 이제 우파메카노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서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중심에는 저는 일단은 우파메카노를 먼저 쓰려고 하지 않을까. 예. 선수의 스타일로 봤을 때. 네. 독일 쪽에서는 3-2-4-1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 네.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윙백에 알폰소 데이비스 세우고 오른쪽 그 측면에는 코망이 이제 백스리 할 때는 윙백 겸 뭐 측면 자원으로 많이 쓰잖아요. 예, 그렇게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키미를 공격적으로 쓰고 싶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공격적인 플랜을 지금 투엘 감독과 바이에른 뮌헨이 구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 데클란 라이스를 그렇게 지르려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만능 선수가 필요하다. 네, 완전히 그리고 수비적으로 조금 더 믿음이 가는 선수를 영입을 하고 싶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폴리도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왼쪽 측면 수비 마리오 후이 선수가 높은 지역까지 많이 올라가고 네. 그런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뒷공간 커버에 있어서의 빠른 속도와 수비력 그렇죠.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도 각광을 받았는데 바이에른은 뭐 아시다시피 점유율 굉장히 그렇죠. 높이면서 앞으로 뭐 올라가는 네. 그런 팀이기 때문에 사실 맨시티보다 더 하잖아요. 바이에른이. 그렇죠. 왼쪽 윙백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서건 게레이로가 서건 네. 사실상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들이거든요. 뭐 게레이로는 지난 시즌 그 도망을 차지했을 정도잖아요. 다만 이제 수비는 이제 거의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그걸 커버를 잘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바이언의 백스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5백 전형이 아닌 윙을 세우는 전형에 가깝다 보니까 예, 더더욱 그 커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뭐 3백이 아니라 그냥 센터백 2명을 쓰는 그 4백을 차용을 하더라도 그래도 바이에른의 윙백들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에른은 또 높은 라인에서 경기를 계속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팬분들이 가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김민재 원백 작전. 네. 다 올라가고 김민재 선수가 혼자서 모든 걸 막 막아내는 그런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그런 칭찬도 있는데 바이에른도 김민재 선수의 이 능력을 높이 사고 있으면 분명한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거기다가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이제 늘어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패스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바이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엘 감독도 기본적으로 공격을 할 때 측면부터 시작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제 측면 윙백들을 많이 쓰는 것도 이게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패스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민재 선수가 예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는데 나폴리 가서 그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심지어 왼발로도 약간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그런 롱패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었는데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주목하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 그 독일 쪽에 이제 뭐 전술 분석 같은 그런 칼럼들 같은 것들을 보면요. 다 그렇게 이제 그림들을 그려놓더라고요. 김민재가 대각선으로 보내면은 코망이 그걸 받아서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패스를 주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럼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방향 전환에서 코망 선수에게 연계시키는 그런 장면들까지 전술 그 평론에서 보여준다면 아주 우리에게는 또 희소식이고 김민재 선수가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니까 네. 아주 좋은 소식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제 마무리 단계로서 네. 김민재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개편이 될 여러 포지션의 바이에른 뮌헨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바이에른의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이 대체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향후 한 달, 두 달, 석 달 뭐 이런 전망을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수비 쪽에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더 보강이 있을 것 같고요. 김민재 선수 영입에 더해서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투엘 감독이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영입해달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바이언 보드진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다는 얘기들까지 있어요. 왜냐면 바이언 보드진들은 아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최전방 공격수가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중원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그렇죠. 예, 그 대목이네요. 만들어가는 걸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저는 그 김민재 선수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폴리도 라인을 굉장히 높이
높게 올리고 빠르게 공격하고 그런 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김민재 선수 빌드업 굉장히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은 바이언이 나폴리보다 조금 더 만들어가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발전할 거라고 봐요. 나폴리 가서도 너무 크게 발전을 한 김민재 선수여서요. 그렇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뭐 빌드업이 뭐 아예 뭐 약하거나 그렇죠. 그런 선수면은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실 그렇죠. 텐데 이미 김민재 선수가 빌드업을 어느 정도 잘 하죠. 네. 그런데 투헬 감독과 바이에른의 요구치에 도달을 하려면 조금 더 잘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이언은 맨시티하고 맞짱을 떴을 때도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는 팀이었습니다. 예, 그런 팀에서 뛰려면은 이 부분은 조금 더 발전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바이에른 그 최전방 공격수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가 이 부분이 가장 현재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한히 1억 유로는 도저히 아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현재 바이언 보드진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와서 뭐 무한히는 포기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케인한테 접촉했다 이런 얘기들이 네. 독일 현지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케인은 여전히 저는 잉글랜드를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토트넘은 케인 선수가 잉글랜드 다른 곳으로 가는 걸 그렇죠. 선호하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케인 때문에라도 질질 조금 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바이언 보드진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공격수는 케인이거든요. 지금 몇 명 없죠? 그렇죠. 오시멘 선수는 어디 갈 것 같아요? 오시면은 현재로서는 뭐 파리 생제맹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바이언은 현재로서는 조금 발을 뺀 상태. 오시면은 지금 거론되는 이적료가 1억 2천에서 1억 3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바이에른 뮌헨이 분노의 지르기 그거 한다면서요. 그런데 한 2천, 3천이 문제가 됩니까? 그래도 맥시멈 그렇게 왜 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맥시멈 바이에른 뮌헨이? 1억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공격수는 그런데 1억 가지고는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그 공격수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그러다가 블라우비치 엔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블라우비치 선수는 얼마예요? 블라우비치 선수는 현재 뭐 거론되는 게 6천만 유로 뭐 그 정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성과에 비하면은 지금 조금 깎여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난 시즌에 안 유베에서 좋았으니까요. 보여준 게 그렇게 지난 시즌에 예. 그렇게 좋지는 못했으니까. 심지어 시즌 막판에는 알레그리 감독이 주전에서 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에 마찰이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어서요. 블라우비치 엔딩은 바이언 팬들을 충분히 구미를 만족시킬 만하지는 않겠죠. 바이언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 반반인 것 같아요.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무한히보다는 조금 더 검증된 거 아니냐라는 입장. 그러니까 알레그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겠냐. 무한히는 정통파 공격수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바이언 팬들이 레반도프스키가 떠나고 나서 약간 좀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블라우비치를 도리어 조금 더 선호하는 느낌까지도 들 정도였어요. 그래요? 게다가 뭐 가격이 싸니까 예. 그 정도면은 가성비상 오히려 더 훌륭한 영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입성을 뭐 곧 앞두고 있는 분위기인데, 만약에 이제 실제로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또 아주 관심을 집중시키는 몇 클럽들 가운데 하나가 되면서 김현민 기자님의 활약도가 다가오는 시즌에는 이제 더 커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여기저기서 아무리 많이 부르더라도 이 원투펀치를 잊지 말아주세요. 당연하죠. 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현민 기자와 더불어서 나누어본 TMF 원투펀치 시간, 김민재와 바이에른의 궁합, 그리고 현재 바이에른은 김민재를 왜 원하는가,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다른 영입과 개편 상황들에 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